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낡아 빠진 초가삼간의 문풍지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가난한 노인의 귓가를 어지럽히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마치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곡소리와도 같아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78배 김만석 노인은 기름이 다 말라가는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묵주를 굴리며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고단하고 비루한 삶을 거두어갈 저승의 사자가 당도하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 틈으로 새어들어온 황소바람이 앙상한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만석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낡아빠져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살인문이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리더니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하고 기이한 냉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눈보라와 함께 들어선 이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칠흑 같은 도포를 발목까지 두른 사내였는데 그의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얼굴과 시면보다 더 깊고 차가운 눈빛은 그가 이승의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닌 명부의 엄한 명을 받고 온 저승차사임을 단번에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 무시무시한 형상에 놀라거나 두려워 뒷걸음질 치기는커녕 평생을 기다려온 귀한 손님이 마침내 당도했다는 듯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씁쓸하면서도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식어가는 부뚜막에서 펄펄 끓고 있는 뚝배기를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이 내 목숨을 거두러 온 저승차사라고?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내 순순히 따라 나설 터이니 재촉하지 말거라. 허나 저승 가는 길이 9만리라는데 산 사람도 가기 힘든 그 험한 길을 빈속으로 가서야 쓰겠느냐. 만석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장국밥을 차사의 앞에 툭 내려놓으며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손자에게 밥을 권하듯 무심히 말을 이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살을 앨듯 차가우니 이 뜨끈한 국물로 온몸이나 좀 녹이고 가거라. 산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험한 세상에 죽은 귀신이라도 배는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저승의 차사 강림은 인간 따위가 건네는 하찮은 음식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명부에 적힌 정해진 시각에 맞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혼을 수거해가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기에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노인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하나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와 투박한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강림의 얼어붙은 감각을 기이하게 자극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수백 년 차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영혼의 밑바닥을 긁는 듯한 기묘하고도 강렬한 허기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이승의 온기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강림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겼고 그 순간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비어있던 뱃속을 따뜻하게 드는 생경한 감각에 전신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혀끝에 닿는 맛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깊은 정성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이승의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진한 국물 맛에 이끌려 강림이 순식간에 국밥 한 그릇을 바닥까지 비워내자 그의 품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저승의 명부가 갑자기 파르르 떨리며 검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강림이 황급히 명부를 꺼내어 펼쳐드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명하게 적혀있던 김만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마치 물에 젖은 먹물처럼 흐릿하게 번져가며 종이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강림의 뇌리에 수백 년간 잊고 있었던 저승법도 제일조가 천둥처럼 스치고 지나갔으니 그것은 망자에게 대접을 받은 자, 그 밥값에 해당하는 빚을 온전히 갚기 전에는 결코 그 혼을 취할 수 없다는 절대적이고도 엄격한 금기였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밥 한 끼의 무게가
생과 사를 가르는 청기를 뒤흔들어 버린 것이며 냉철한 차사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명부의 글자가 흐릿해져 당장은 김만석의 영혼을 수거할 수 없게 되자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인 강림은 큰 혼란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으나 이내 냉정을 되찾고 이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방도를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저승으로 복귀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마냥 이승에 머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으니 강림은 이 빚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청산하고 노인을 데려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각근을 단정히 고쳐매고 결연한 표정으로 만석을 내려다보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내 놈이 준 밥 한 끼의 빚을 갚기 전에는 이곳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다. 그 빚을 다 치르는 날, 지체 없이 내 놈의 목숨을 거두어 갈 터이니 그리 알라. 강림의 목소리는 서릿발처럼 차가웠으나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뜬금없는 젊은이의 선언에 기가 막혀 허수음을 터뜨리며 콧방귀를 뀌고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었으나 왠지 모르게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놈 보게? 밥값 하겠다고 이 좁은 방구석에 눌러 앉겠다는 거냐. 천하의 저승차사가 갈 곳이 없어 늙은이 집 구석에 얹혀 살겠다니. 내 살다 별 해괴한 꼴을 다 보는구나. 만석은 짐짓 호통을 치며 돌아앉았지만 30년 넘게 정막만이 감돌던 좁은 단칸방에 사람의 온기, 아니 차사의 서늘한 냉기라도 감도는 것이 내심 반가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외로운 노인과 감정 없는 저승차사의 기묘하고도 불편한 동거는 거센 눈보라가 집어삼킬 듯 몰아치며 세상과 그들을 고립시킨 그 겨울밤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지붕 아래 머물게 되었으나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인연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강림은 밥값을 하겠다며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나 수백 년간 붓 하나 까딱해보지 않은 서생처럼, 아니 이승의 육체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고귀한 저승차사에게 집안일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패겠다고 호기롭게 도끼를 들었으나 힘 조절을 못해 도끼날이 장작이 아닌 마당에 썩은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혀버리는가 하면 그 기둥을 뽑으려다 도끼자루마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랴. 물을 길어오겠다며 물동이를 지고 나섰다가 꽁꽁 언 빙판길에 미끄러져 꽈당 넘어지는 바람에 만석이 아끼던 귀한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는 통에 만석의 속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만석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치우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잉, 쯧쯧, 덩치는 산만한 놈이 어찌 이리 허우대가 멀쩡한 쑥맥인고 저승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느냐. 밥값은커녕 내 살림살이 다 거덜내겠다. 만석의 호된 핀잔에 강림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무안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지만 만석은 그런 강림을 내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잃은 후로는 제 입에 풀칠하기도 귀찮아 식은 밥덩이로 끼니를 때우던 그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는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 생기가 돌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 차려지자 강림은 또다시 알 수 없는 따스함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만석은 강림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죽은 아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강림이 숟가락을 쥘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펴는 독특한 모양새라던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신 뒤 크아하고 시원하게 내뱉는 소리, 그리고 매운 고추장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며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는 식성까지 30년 전 역병으로 허무하게 잃은 아들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강림을 바라보다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아들의 이름을 꿀꺽 삼키며 애써 시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리운 모습인 동시에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체념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매운 김치를 먹고 연신 물을 들이키며 부채질을 하는 강림을 보며 만석이 무심코 말을 건넸습니다. 너 매운 걸 통 못 먹는구나. 입맛 한번 까다롭기는 내 아들놈도 그랬지. 덩치는 소만한 녀석이 고추장 냄새만 맡아도 땀을 비 오듯 흘리곤 했어. 꼭 너처럼 말이다. 만석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본 강림은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차사에게는 심장도 고통도 감정도 없을 터인데 만석의 슬픈 눈빛을 마주한 순간 느껴진 이 흉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림은 이것이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어딘가와 연결된 영혼의 공명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통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훤칠한 사내가 만석의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장작도 패고 물도 깃는 모습이 눈에 띄니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소문이 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과 정자나무 아래 모여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만석과 강림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대기 바빴습니다. 저기 만석 영감 뒤에 있는 젊은이는 누군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인물이 아주 훤칠하구먼. 혹시 만석 영감이 젊었을 때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아닐까?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손자가 살아 돌아왔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쑥덕거림이 귓등을 때릴 때마다 강림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해했지만 만석은 짐짓 모른 척 헛기침만 해대며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마주친 이장댁 며느리가 대놓고 호들갑을 떨며 물어오자 평소라면 남의 일에 상관 말라며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떴을 만석이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충 내 아들 놈이다. 멀리서 살다가 늙은 애비 수발들러 잠시 왔느니라. 만석의 입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단어에 강림은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만석의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사로서 수많은 인간의 관계를 보아왔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명부에 없는 오류가 발생한 듯 낯설고도 기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그 말을 부정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묵묵히 만석의 무거운 짐을 받아들었고 그 뒷모습은 영락없는 무뚝뚝한 아들과 늙은 아버지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며 만석과 티격태격하던 옆집 옥분 할멈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명부에 적힌 시각이 다가오자 마을 어귀에는 강림이 아닌 다른 구역의 저승차사가 서늘한 냉기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강림은 동료 차사를 보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외면하려 했으나 옥분 할멈이 떠나면 홀로 남겨질 만석의 쓸쓸하고 처진 어깨가 눈에 밟혀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의 법도대로라면 사사로운 감정 개입은 금물이며 타인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차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중징계 감이었으나 강림은 이미 차사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 인간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동료 차사를 막아서며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부탁했습니다. 부탁이 있네. 저 할멈 가는 길 고통 없게 해주게. 내 밥값을 치르고 있는 집의 이웃일세. 평소라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망자이나 자네가 특별히 살펴주게. 동료 차사는 강림의 뜬금없는 청탁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아해했으나 평소 피도 눈물도 없던 강림의 눈에 서린 강혹함을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옥분 할멈은 고통 없이 잠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고 이를 지켜보던 만석은 자네가 험한 일 안 당하고 곱게 가서 다행이네.
다행이야. 내 곧 따라갈 테니 외로워 마소.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림은 그런 만석의 곁을 말없이 지키며 자신이 저지른 규율 위반보다 만석의 슬픔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옥분 할멈의 상여가 나가는 날, 만석은 상주도 아니면서 마치 제 가족을 잃은 듯 오열하며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고, 옥분아. 나만 두고 먼저 가면 어쩌란 말이냐. 평생 싸우면서 정들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저승 가서 우리 아들 만나거든 안부나 좀 전해주거라. 구슬픈 곡소리에 섞인 만석의 절절한 슬픔을 지켜보던 강림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죽음이란 그저 명부에 적힌 대로 육신을 벗고 혼이 떠나는 자연스러운 섭리일 뿐인데 남겨진 자들은 어찌하여 저토록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인지 기억을 잃은 차사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강림은 퉁퉁 부은 눈으로 막걸리를 들이키는 만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때가 되어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울면서 떠나보냅니까? 죽음이 그토록 슬픈 겁니까? 강림의 무미건조한 질문에 만석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차며 탁주사발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이 쑥맥 같은 놈아. 죽는 게 무섭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다. 정이 들어서 우는 게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이제 다시는 못 보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게 사무쳐서 우는 게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가슴에 깊이 담게 되면 알게 될 거다. 정을 떼는 게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프다는 것을. 만석의 말은 강림의 가슴속 깊은 곳,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씨앗을 건드려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만석의 명부에 적힌 날짜가 하루하루 줄어들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안 강림은 밥값을 갚는다는 핑계로 만석에게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으니 꽃구경이나 갑시다.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곰팡이 핍니다. 밥값 하려면 영감 기분이라도 맞춰줘야 하지 않겠소. 만석은 다 늙어서 무슨 주책맞게 꽃놀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강림이 미리 장터에서 구해온 새 집신과 정성스레 쌓은 도시락을 내밀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농사일과 자식 잃은 슬픔에 갇혀 꽃이 피는 줄도 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만석에게는 30년 만의 외출이자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나들이였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연분홍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봄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되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만석은 떨어지는 꽃잎을 투박한 손으로 받아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곱다. 참말로 고아.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우리 아들도 이 꽃을 참 좋아했는데 녀석이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만석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매화꽃보다 더 아름답고 처연했습니다. 강림은 그 모습을 차사의 차가운 눈이 아닌 아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명부의 시간도 저승의 법도도 잊은 채 그저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의 평온하고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만석과의 동거가 길어지고 강림의 마음이 점차 인간의 감정으로 물들어가자 저승의 질서와 균형을 수호하는 염라대왕이 이를 감지하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몰아치던 밤, 강림의 앞에 나타난 전령은 서리빨 같은 염라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차사 강림 듣거라. 너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지키는 차사다. 인간에게 마음을 주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면 너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여 무로 돌아갈 것이다. 저승의 법도를 어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당장 그 노인의 혼을 거두어 복귀하라. 이것은 마지막 경고다. 전령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거스른 자아에 대한 준엄한 심판 예고였습니다. 당장 만석을 데려가지 않으면 강림 자신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위기였지만 강림은 떨고 있는 만석의 방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사로서의 의무와 존재의 소멸이라는 공포 앞에서도 강림은 난생 처음으로 상부의 명을 거역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밥 한 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림은 전령을 향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직 밥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는 것은 저승의 법대도 어긋나는 일. 내 빚은 내가 알아서 청산할 테니 돌아가서 그리 전해라. 스산한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은 밤. 만석은 툇마루에 앉아 탁주한 사발을 기울이며 옆에 앉은 강림에게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느니라. 세상 천지에 제 아비 얼굴도 못 알아보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30년 전에 죽은 놈이 어찌 나이를 먹지 않고 젊은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나는 늙어서 눈이 침침해진 것이지 마음의 눈까지 먼 노망난 늙은이가 아니다. 만석의 충격적인 고백에 강림은 들고 있던 사발을 멈칫하며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으나 만석은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탁한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훔쳐내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검은 도포를 입고 처음 문지방을 넘을 때부터 나는 네가 나를 데리러 온 저승의 사자임을 직감했다. 허나 차가운 냉기 속에 감춰진 내 눈빛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그리고 그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운 내 아들놈과 겹쳐 보여서 모른 척 속아주고 싶었다.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밥이나 한 끼 따뜻하게 먹여 보내고 싶었고, 염치 없는 욕심인 줄 알지만 아들놈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싶은 것이 이 못난 애비의 마지막 소원이었느니라. 만석의 고백은 거짓으로 시작된 동거가 사실은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기 위한 묵인된 연극이었음을 일깨워 주었고 강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의 고백을 들은 그날 밤, 강림은 깊은 잠 속에서 수백 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열병에 걸려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가라앉고 있었는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누군가를 간절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것은 죽음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효심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휘감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놓지 못했던 단 하나의 끈은 바로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였습니다. 꿈속에서 물 위를 올려다보던 강림의 시야에 뱃머리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울부짖으며 바다로 뛰어들려던 젊은 사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갓쓴 머리가 풀어 헤쳐지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절규하던 그 젊은 사내의 얼굴은 지금 자신의 곁에서 코를 골며 잠든 주름진 노인 김만석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강림은 심장을 관통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생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아버지가 바로 김만석이었으며, 자신이 밥값을 갚겠다며 머물렀던 이 집이 바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림은 잃어버린 이름과 인연을 되찾은 전율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만석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강림은 밀려오는 슬픔과 회한을 주체할 수 없어 방문 밖으로 뛰쳐나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차사로서 전생의 기억을 모두 잃은 것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자 업보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역병과 사고로 아비를 두고 먼저 간 자식이 이제는 저승차사가 되어 그 아비의 목숨을 거두러 왔다는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강림은 하늘을 원망하며 주먹으로 땅을 치고 또 쳤습니다. 날이 밝아 만석이 마당으로 나왔을 때 강림은 충혈된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뱉어내려 했으나 청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차사의 금기가 강림의 목을 조여와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는 강림을 보며 만석은 의아해했지만 강림은 그저 만석의 앞에 넙죽 흔절을 올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비록 말로는 전할 수 없었으나 그 절에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아들의 사죄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만석도 강림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왠지 모를 애틋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 강림의 품속 명부에 적힌 김만석의 이름 옆에 붉은색으로 금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이별의 시간이 당도한 것입니다. 강림은 떨리는 손으로 도포 자락을 여미고 부엌으로 들어가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밥상을 차리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서툰 솜씨로 물을 썰고 소고기를 볶아 장국밥을 끓이는 강림의 뒷모습은 마치 먼 길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하는 아들의 정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장국밥이 상에 오르자 만석은 그것이 자신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끼니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한 숟가락 뜨자 국물은 밍밍하고 고기는 질겼지만 만석에게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참말로 맛있다. 내 평생 이렇게 맛난 국밥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만석은 국물에 떨어진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아들이 차려준 밥상을 남김없이 비워냈습니다. 강림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차사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르는 눈물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갈라지는 이별의 밥상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재회의 밥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석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보자기를 풀어 헤치자 그 안에는 30년 전 아들이 장가갈 때 신기려고 만석이 밤을 새워 꼬았던 고운 집신 한 켤레가 썩지도 않고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만석은 강림의 발 앞에 집신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갈 때 발 아프지 말라고 애비가 만들어둔 것이다. 비록 유행도 지나고 투박하지만 이 애비의 전기라 생각하고 받아주렴. 강림은 저승차사의 상징인 검은 가죽신을 벗어던지고 만석이 신겨주는 집신에 발을 넣었습니다. 차사의 발에는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집신이 마치 제 주인을 만난 듯 꼭 들어맞았고 발끝에서 전해오는 까슬까슬한 지푸라기의 감촉은 아버지의 거친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강림은 만석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집신 씨는 발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신발을 신고 저는 이제 그 어떤 험한 길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30년 세월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만석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며 육신의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느낀 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앙상한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사실 조금 무섭구나. 혼자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추울까봐 겁이 나는구나.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다가오는 소멸의 공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만석의 솔직한 고백에 강림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강림은 차가운 저승차사의 손이 아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아들의 손으로 만석의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혼자 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어둡지 않게 제가 앞장서서 등불을 밝힐 것이고 춥지 않게 제가 곁에서 온기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제가 가는 길 끝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 손 놓지 않고 모셔다 드릴 테니 부디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강림의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있던 만석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만석은 강림의 손에 의지하며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자 만석의 고단했던 숨결이 멈추고 그의 영혼이 낡은 육신을 빠져나와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여느 때라면 망자의 목에 붉은 포승줄을 묶어 죄인처럼 끌고 갔어야 했지만 강림은 포승줄 대신
자신의 도포 자락을 내어주며 만석의 팔짱을 꼈습니다. 자, 가시지요. 꼭 구경하러 가듯 그렇게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산길을 내려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황청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그 길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고 강림은 아버지와 밥마시를 나온 아들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은 춥고 무서운 곳이라 들었으나 만석에게는 생애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산책길이었습니다. 든든한 아들이 옆에 있어 주었기에 만석은 단 한 번도 이승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험한 고갯길이 나오면 강림이 만석을 업어주었고 강이 나오면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승의 다른 차사들과 망자들이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강림은 개의치 않고 오직 만석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명부의 문 앞에 당도하자 거대한 옥좌에 앉은 염라대왕이 천둥 같은 호령과 함께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사 강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망자의 수고를 지체하고 저승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다. 염라의 진노의 주변의 귀신들이 모두 엎드려 떨었으나 강림은 만석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꼿꼿이 고개를 들고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소멸을 각오한 강림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평생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만석이 강림의 앞을 막아서며 염라대왕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은 잘못 없습니다. 밥값 하느라 늦은 겁니다. 배고픈 놈에게 밥 한 끼 먹인 게 죄라면 그 밥을 준 내게 벌을 주시오. 내 아들이 효도 한번 하겠다고 늦은 것인데 그게 어찌 죽을 죄란 말이오. 지옥불이라도 내가 들어갈 테니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늙은 아비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저승의 왕에게 맞서는 그 섯을 퍼런 기백에 염라대왕조차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석의 필사적인 변호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천륜의 정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의 서리빨 같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옥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저승을 관장한 지 수천 년이 되었으나 차사를 아들이라 부르며 지옥불에 대신 뛰어들겠다는 망자는 처음 보았다. 하늘의 법도도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염라대왕은 강림에게 내리려던 소멸의 형벌을 거두고 대신 전무후무한 특단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사 강림에게 명한다. 너는 저승차사의 직위를 잠시 내려놓고 망자 김만석이 환생의 문을 넘을 때까지 49일간 그를 보필할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너희 부자가 이승에서 못다한 정을 나누라고 주는 하늘의 자빈이라.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중음의 공간에서 49일이라는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강림은 만석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했고 만석은 아들에게 못다 준 사랑을 아낌없이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이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야속하게도 49일의 시간은 찰나처럼 지나가고 마침내 만석이 환생의 문을 넘어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문 앞에서 만석은 강림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우리는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다. 다음 생에도 꼭 내 아들로 태어나거라. 그땐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맛있는 밥도 많이 해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꾸나. 알겠느냐? 강림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만석이 빛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강림은 깊은 절을 올리며 아버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강림.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차갑고 공허한 저승차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남긴 따뜻한 온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썼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슬픔을 이해하는 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이승으로 내려갑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배웅해주기 위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위로해주기 위해, 그리고 검은 도포 자락 아래 그의 발에는 여전히 만석이 신겨준 낡은 집신이 신겨져 있어 그가 걷는 모든 길에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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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